남북의 치열한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죠. 북한 방송은 상당히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국에서 하는 방송을 들어보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는 탈북자들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군인들 휘라를 안 본 군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유의 땅으로. 역시 자유가 있구나.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남북의 치열한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남북의 심리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과 함께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북한에서 군인으로도 활동하셨었던 안혜경 씨, 그리고 DMZ를 걸어서 한국에 오신 우리 류성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 기자님이 오셨는데요. 무려 BBC에서 유일한 북한 전문 기자님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상미 기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BBC 코리안 서비스에서 북한 스페셜리스트를 일하는 한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이 북한 전문 기자이기도 하지만 북한 전문 기자로서 갖춰야 할 많은 경험과 뭐 이런 경력들을 갖고 계시는데 먼저 심리 전술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데요. 진짜요? 그러니까 대북 방송을 직접 하신 그런 경험이 아주 오래됐다고 합니다.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두 북에서. 분이 알 수도 기자님의 대북 방송을. 네, 저는 미국의 대북방송 매체죠.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현재 BBC까지 15년 넘게 대북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 시작했다가 영국으로 넘어가셨군요. 네. 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우리 기자님이 참여하셨던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들과 안혜경 씨나 성현 씨와 같은 병사들의 귀를 사로잡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심리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북의 심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소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소리 심리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알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기자님? 예, 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본격적으로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휴전선 인근 최전방 감시 초소인 GP에서 전개하기도 하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심리전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확성기 방송 북한에 계실 때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군복무를 제가 지금 파주 앞쪽에 있는 개성에서 신병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개성에서? 네, 정말. 네. 그래서 코앞에 두고. 새벽 근무 나오게 되면 정말로 제일 잘 들리는데 그때 마지막 근무 시간이 6시에 교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새벽 5시부터 이렇게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는데 그 노래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네. 약간 울적해지는 네. 위로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곡 있어요?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등병의 편지? 네, 이등병의 편지였어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신병 나와서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집 금방 떠나와가지고. 근데 그 노래 첫 소절이 떠나 열차 타고. 진짜 우리 북한 군대가 열차 타고 군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가르치면 북한 안 군대 되죠. 갔다 왔는데 희한하네요. 다 알아요. 역시 근데 한민족이네요. 이 노래 부르게 되면 뭐라 안 그랬죠, 우리. 네. 진짜요? 부대에서 저녁에 8시 지나서 뉴스 시간 끝나게 되면 문화오락 시간이 있거든요. 40분 동안. 첫 시다트는 이 노래부터 시작해요. 진짜로요? 네, 중대 오락회 시간에 이 노래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오. 다 같이 떼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노래를 노동당의 승인을 받아야 그게 TV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 정도로 퍼져 있어요, 그게. 그렇군요. 와. 네. 근데 그 규제를 안 하는군요. 그렇게 내용이 생각- 너무 좋잖아요. 파급력이 대단하네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짧게 자른 그 머리를 보니까 짧게 자른 그 네, 머리를 그 보니까. 엄청나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머리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나올 때 이렇게 싹둑 자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와. 긴 데까지 여자들도. 여군들도 다 네, 잘라야 다 돼요. 잘라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노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와닿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나가서 딱 새벽 방송이라던가 이럴 때 대북 방송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아마도 우리가 방송을 틀면서 우리는 병장 월급이 한 100만 원도 지나간다. 100만 원이면 1000달러에 뭐 가까운 월급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 북한 군인들 아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월급 비싸니까. 그렇죠. 북한군은 김정은 다음 가는 북한의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이 아마 월급이 뭐 100달러가 안 될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여기서는 병장이 1000달러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뭐 뇌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쵸. 네, 아, 흔들리죠. 저도 절깃할 그때 수밖에 그 없겠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군인들은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무려 휴가를 5번 이상 간다. 휴가를 5번이나 간다고? 우리는 10년 동안 휴가 없고 월급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군에서는 또 우리한테 정치사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쟤들은 돈에 팔려온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돈에 팔려온 자본의 군대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줄 데 없다. 네네네. 이렇게. 그렇게 또 가르치는군요. 근데 실제로 이 확성기 방송 듣고 탈북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혀서 이 확성기 방송에 어떤 영향력이 증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단됐었던 확성기 방송이 오물풍선 때문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이 한반도에서 이른바 소리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김포 북단이죠. 이 애기봉 북한 접경 지역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치열한 소리 전쟁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오. อันนี้คือกระสุนเหรอ กระสุนอะไรสัก 저게 지금 북한이죠? 네. 우와. 아니, 바람 많이 불었나 봐요, 그날에. 저게 무슨 소리예요? 들어보시면 웽웽거리는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잖아요.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저 애기봉이 지대가 높아요. 네. 언덕 위에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오늘 강풍이 부는구나. 바람이 세서 이런 바람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올라갔는데 바람이 그날 불지 않았어요. 예? 진짜 진짜.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남측으로 확성기를 틀어놓은 거였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가서 들어보니까 귀신 소리처럼 들렸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낮이라서 그렇지 밤에 만약에 들었으면 진짜 오싹했겠다 싶었고 저희야 잠깐 가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악이겠네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북한 군에 있을 때도 노래가 잘 들렸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GOP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로. GOP에 왔다라는 걸 실감했던 게 분명히 제가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북한 노래가 쨍쨍하게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 그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북한이 이제는 노래를 아니라 아예 이 방송을 송출 못하게끔 왕왕왕왕 하는 소리를 우야 잡아서 넣었다라는 그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런 방송으로 우리가 보내는 그런 좀 국제 소식이라던가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소식들을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이게 세뇌가 깨지니까 그거를 고주파 이런 출력으로 해가지고 그걸 차단하고 저쪽에 또 앞에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죠. 잡음 같은 걸 들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짜증나죠. 네, 그래서 정부에다가 또는 여기다가 대북 방송 하지 마라.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견제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좀 봐요. 네, 실제로 이 접경 지역에 그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그다음에 강화도 송해면 당상리에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근데 마을에서 육안으로 북측에 이 산 위에 북한 확성기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북 방송을 내보내는 한국 측의 이 확성기는 마을에서 불과 300m 앞에. 그러니까 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뭐 사이렌 소리,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런 귀신 소리, 늑대 소리, 새벽마다 막 뺑뺑뺑 막 이런 소리. 그래서 그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24시간 내내 언제 이런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저 주민들이면 24시간 동안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병 걸려요. 진짜 걸릴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그 마을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지 옛날부터 그냥 살아와서 거기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대부분이 원래 살고 계시던 원주민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니까 거기 그냥 계속 사시는 거지. 갑자기 내가 30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들렸으면 힘들 수 있죠. 네. 근데 원래 저건 우리의 일상이었어. 난 여기 내가 나서 자랐으니까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연령대가 높으셨어요. 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방음들이 비교적 잘 돼요. 우리 대한민국 건물들은 창문이랑이 다 좋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창문도 그렇게 다 예전에 썼던 나무 창문 다 쓰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북한 주민들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소음이.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과거에도 이런 소음 공격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기자님께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대요? 과거 8, 90년대는 더 극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밤에 남북한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다 들렸다고 해요. 주민분들 말씀에 의하면 야, 너 이리 와. 여기 좋아. 그러면 북한 군이 야, 네가 와. 여기도 더 좋아. 엽기적인 그녀 장면이에요. 이렇게 주민분들 표현으로는 악을 썼다고 네.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악을 쓰는 소리가 다 생생하게 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확성기 방송이 남북의 긴장 관계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가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건 무려 6년 만입니다. 네, 이 확성기 방송의 역사는 곧 남북 관계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남북 합의가 체결되면 중단됐다가 다시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방송이 재개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1962년 북한이 휴전선에 확성기를 설치하면서 다음에 한국이 서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상호 중상 비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이 방송이 중단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확성기 방송도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2004년에 이제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했다가 2010년이죠. 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습니다. 그 뒤 보름 만에 양측이 다시 합의를 해서 방송이 중단되기는 했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2016년 1월이죠. 다시 이 확성기 방송이 또 재개가 됐고요.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와, 성현 씨도 이 북한에서 대북 방송 들은 적 있어요? 전 북한에서 직접 이 확성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제가 들었었죠. 네. 어떤 거? 그게 RFA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Free Asia Radio. 네, 그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이렇게 호기심이 딱 끌려요. 잘해요? 왜냐하면 북한 방송은 상당히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미제를 뭐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말 멘트가 그냥 쭉 때려잡겠다. 고정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한국에서 하는 방송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네, 끌어당기죠 사람을. 자, 부드럽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북한 방송 한번 해봐 주시죠. 경량은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늘도 최전방 부대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었습니다. 실제로 진행자였어요? 자, 제가 한국 버전을 해볼게요.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성현 씨 맞죠? 네. 다르네요, 느낌이. 저기 뭐, 아니 이런 얘기 듣고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싫어요. 좀 어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좀, 실제로 진짜. 그 경력직이신가 봐요. 아니요, 하도 들어가지고 부드럽게 방송 못하게 해요? 왜 항상 이렇게 아니요. 크게 해요? 늘 혁명적으로 해야 되죠. 적들에게 어떻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계급적 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그냥 아주 이게 소리로 다 그냥 제압시켜 버려야지. 제압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럼 혜경 씨도 북한에서
대북 방송 들어봤어요? 저는 뭐 실제 대북 방송도 들었었고 라디오도 들었었는데 90년대 중후반 보게 되면 그 대북 방송과 함께 적선 물자라고 해서 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북한 쪽으로 들어왔었어요. 네. 뭐 그때 제가 입수한 라디오가 진짜 요만한 라디오였거든요. 사실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사관장이다 보니까 애들 그 수집하러 올라갔다가 이게 다 갖고 와서 폐기를 시키는데 그때 제가 이게 뭐지 하고 막 눌러가지고 했더니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더니 이게 잡혔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그 당시 9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4위다라는 내용에 깜짝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14위?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고 했는데 14위인데 야네가 이런 물건을 만든다고? 거기에 전 너무 우아했어요. 당시 북한은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어요. 왜냐면 TV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라디오는 삼방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집마다 이거를 인민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침마다 검사를 하거든요. 라디오를 잘 들으라고, 당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 라디오가 진짜 이만했어요, 라디오들이. 왜냐면 북한에서 외부 소식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 늘상 가네들이 말하는 세계 1위인 줄 알았어요. 세계 1위가 못 만드는데 14위가 이걸 만든다고?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네. 이제 라디오라고 하셨는데 삼방송이라고 있어요. 삼방송은 파장을 이용해서 듣는 게 아니고 전선을 따라서 그냥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라디오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한국 방송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걸 못 끼어들게 하느라고 삼방송을 하는 거예요. 삼방송은 북한 내부에서만 딱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고정 채널. 네, 고정 채널. 유선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파수가 안 잡히도록. 네, 안 잡히는. 그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요. 나 삼방송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설치를 하면 어느 시간에 예를 들어서 군당 사무실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삼방송 노래를 탁 틀면 전 국의 온 군이 그 소리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다 그 시간에 듣는 거죠. 지루하겠네요. 지금 두 분은 주로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이슈, 한국의 경제적인 사안을 듣고 설득력을 갖고 한국에 넘어오신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기자님은 주로 어떤 내용을 방송하시는지? 아무래도 북한은 좀 외부 정보가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북한 당국이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만 좀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향들이 좀 잦기 때문에 인권,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약간 이런 게 어떤 건지를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국제 소식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죠. 이 러시아 파병 소식에 대해서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북 방송이다 보니까 주의점 그거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주의할 점 있어요? 예,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인 만큼에 이 영어 같은 외래어를 좀 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뭐 AI, 우린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북한 주민분들은 당연히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SNS도 모르고 다 모르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실 이게 더 어렵죠. 그렇게 사회관계망 말해도 서비스 어려운데? 좀 어렵긴 한데 AI는 인공지능 이렇게 풀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나라 이름이 한국과는 좀 다르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로시아, 네. 베트남은 웬남, 웬남? 네, 스웨덴은 스웨리에, 와 말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는 아랍 추장국 연방. 그 일반 한국 사람 못 알아듣겠네요. 못 알아. 네, 처음에 저도 낯설었어요. 왜냐면 VOA에서는 이런 거 그냥 다 내보내거든요. 러시아는 러시아, 베트남은 베트남. 근데 이제 저희는 북한 주민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자 이렇게 북한식으로 많이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재밌는 거, 중국의 우리 시진핑 국가주석 두 분은 아시겠지만 네. 뭐라고 부를까요? 시진핑? 시진핑이 시진핑이죠. 그냥 시진핑이지 뭐 어떻게 불러요? 뭐라요? 습근평이라고 해요, 북한. 에? 습근? 습근평. 저희도 습근평 국가주석이라고 보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냥 시진핑이라고 북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모르죠, 알아들어. 누군지. 아예 네. 야, 근데 이런 대북 방송을 직접 하시고 또 현장을 취재하시니까 기자님이 누구보다도 대북 방송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체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북한이 이 대북 방송 이 확성기를 흘려보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다들 아시죠? 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맹비난을 하고 또 고사포를 쏜 적도 있죠.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방증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비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반발을 하면서 한국을 맹비난한 게 그만큼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인들이 동요하고 심리적으로 말랑말랑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반발한다고 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다들 아시죠? 네. 그 네. 한국에 오시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VOA에 있었으니까 제 명함을 드리니까 VOA에 대해서 잘 안다. 북한 외무성에서 이 VOA, RFA, 그다음에 KBS 한민족 방송 거기를 다 하나하나 다 듣고 어떤 아이템, 어떤 뉴스가 나갔는지 다 하나하나 적어서 윗선에 보고를 한다. 그래서 외무성에서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이 방송들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구나. 저희끼리 장난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가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나라도 어렵고 그리고 또 지금의 북한의 군인들이라고 할 때는 북한의 MZ잖아요. 이들은 국제사회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애들이 군대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대북 방송까지 틀어진다고 또 이들이 이걸 접했을 때 어떤 변화를 올지 그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 정권이 저렇게 어물풍선 보내고 거기다가 막 귀신썰 넣고 보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안하니까. 보통 사람을 설득할 때 눈과 귀를 사로잡아라라는 말 하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눈, 시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리전에서 시각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네, 접경 지역에 가보면요. 이 서로의 지역이 보이거든요. 한국에서 북한이 보이고 북한에서 당연히 한국이 보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경기도 김포 그 북단에 위치한 애기봉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네. 1971년부터 이 기독교 단체 주관으로 높이 30m의 철탑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형태로 밝히는 점등식을 매년 해왔거든요. 이곳은 북한 개풍군과 직선 거리로 1.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해발 155m 정도로 지대가 높아서 북한 주민들이 이 철탑 불빛을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불빛이 단 한 점이라도 보이면 무자비한 타격과 경고 없는 조준 격파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굉장히 싫어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트 보면 네네. 저희 부대 장교 지휘관이 생일이었어요. 그 시즌이. 그래서 장교들이 지네끼리 다 밥 먹으러 나가요. 나가니까 보초근무 딱 나갔었는데 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래서 오늘 저기 대대장님 생일 아니냐고 하니까 야, 오늘이 저기 지저스 크라이스트 생일이야. 저게 남조선에서랑은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걸 보내고 있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 이 새끼는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네. 얘기를 해요. 네. 군대에서. DMZ 쪽에서 나가서 군대 복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구전으로 이런 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그 전방 쪽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애기봉 불빛을 봤었는데 사실 북한이 90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도 거의 전기를 켜질 못했었거든요. 저희가 1월 22일 되게 되면 각 전투부대들이 그 전방까지 행군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 6시에 지시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여단장 차 타고 같이 내려오는데 여단장이 야 저게 뭔지 알아? 그래서 근데 불빛이 하나 뽀얗게 새벽에 보이는데 그 새벽 6시에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게 저 아랫동네 애들이 불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입니까? 그래서 그래 너 지금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일걸? 자네 너를 겨누고 있을 수도 뭐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봤을 때 저기는 저 삭막한 산에도 불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DMZ 넘어올 때 밤에 오다 보니까 방향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남쪽에 불이 그냥 이렇게 불야성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그냥 웅장한 거예요. 쭉 가면서 산등선 따라 불이 켜지는 걸 보고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가 풍부하다. 그 아래 동네에서. 이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라는 걸 이야기할 때 뭐 3가지인가 꼽았어요. 이게 3개가 합쳐지면 사회주의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예요. 네. 전기가 해결되면 사회주의가 원하는 걸 이룩할 수 있다. 이건데 이
보초 나가서 딱 보는 군인들이 그걸 보면 야, 쟤네는 전기가 얼마나 남으면 저기다가 이렇게 켰을까.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그렇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북측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이 애기봉 등탑의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애기봉 점등식은 2004년 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진 2010년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후 명렬히 반복되다 2014년에 기습 철거가 됐는데요. 이 점등을 놓고 기독교 단체와 대북 인권 단체가 맞서면서 남남 갈등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애기봉 등탑 건설과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효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해서 이때 결국 복구는 무산이 됐습니다. 작년에 김포시가 다시 크리스마스 탐방로를 꾸몄거든요. 과거와 같이 높은 철탑 모양은 아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김포시 관계자는 이 트리 점등식은 북한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꾸몄다. 그리고 외부 조명 효과도 좀 최소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이 그만큼 시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기봉 스벅스 생겼다는 뉴스에 네.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 북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요. 진짜. 안 가봤으니까. 네, 작년 11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경기도 김포 최북단 애기봉,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미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상징 이 스타벅스가 문을 연 건데요. 오픈 당일에 저도 취재차 이제 가봤습니다. 가서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북한이랑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냥 넓지 않은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그냥 저쪽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아서 너무 자세하게 그 지역이 잘 보였고요. 거기에 무료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거든요. 무료. 그걸 딱 보면 거기 교복 입고 지나가는 북한 학생, 그다음에 소 달구지 몰고 가는 북한 주민들이 보여서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충격했네요. 네. 저도 저기 애기봉 여기 가봤었는데 한 뭐 2번 정도 갔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 바라보면 북한의 영생탑이 보이는 마을 이런 걸 보면서 강을 사이 두고 서로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강 하나를 넘어서 왔을 뿐인데 지금 여기 커피라는 그 미제의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고향을 봐야 되는 이 심정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북한은 한국의 시각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궁금해졌어요. 네, 이 애기봉에서 보이는 북한의 마을이 황해북도 개풍군 해물선전 마을이에요. 이 1982년에 자신들은 농촌에도 아파트가 있다. 이런 걸 좀 선전하기 위해서 지어놓았다는 선전 마을인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이 애기봉이 관광지로 좀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이 북한 주민들의 이 마을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의미적으로 가라.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전사 중에 여기가 북한에서는 해상리라고 하거든요. 그 해상리가 있는데 맨날 놀려주거든요. 너 농촌 빠우라고, 농촌 빠우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농촌에 무슨 아파트가 있냐 그랬더니 저희 동네에 아파트 3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2층에 산대요. 어떻게 그런 게 있냐니까 거기는 사람은 살지 않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문화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화주택? 예, 그거를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망원경으로 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게 그 동네구나.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체제에 대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또 그걸 본 대한민국 국군들이 북한이 살기 전에 해서 오라고 만들어 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갈 대한민국 국군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은 막 30층, 40층 고층 빌딩이 있고 막 그런 집은 정말 누구 들어가 안 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직접 보신 기자님이 어떤 가흥이었는지.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딱 봤을 때 한국의 한 60년대, 네. 70년대 이런 시골 풍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몇 층짜리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저걸 보고서 우와, 뭐 좋다, 멋지다,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네. 북한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또 체제 선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없는 걸 다 끌어다가 이제 거기다 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대표단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무슨 그 회담 같은 거를 하는데 야, 너네 여기 길거리에 차 갖다 놓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또 받아치기 하느라고 아파트 가져오는 건 더 힘들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빌라 기수시네요. 말실수를 해버렸네요.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로 만든 선전 마을 하면 한국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대표적입니다. 남북의 선전 마을의 실체,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휴전선을 기점으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북이 비무장지대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한 곳씩 둔다는 약속에 따라 한국엔 대성동 마을, 북한엔 기정동 마을이 동시에 조성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휴전선 남방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 32채 아담한 주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성동에는 현재 32가구 18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벽돌 문화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의 영토면서 동시에 유엔군 사령부의 보호를 받는 특수지역인데요. 외지인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관광이 불가하며 이유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방문객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도 외출이 자유롭진 않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갈 때는 물론 논밭으로 일하러 갈 때도 유엔사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주민등록증과 별개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에서 발급한 또 하나의 신분증을 늘 지참해야 합니다. 대성동 안에서는 마을 주민과 방문객 모두 중무장한 민정중대의 경호를 받는데요. 어린 학생이 있는 마을 초등학교도 경비가 삼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내에 있는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 초등학교. 북한과 밀접해 있어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졸업생들. 졸업식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JSA 경비대대, 군사정전위원회, 통일부 공무원 등이 함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외출할 때도 통제와 경비가 삼엄한 이유는 1975년 마을 농사를 도우러 온 농부 김세연 씨 납북 사건, 1997년 한 모자가 도토리를 줍다 실수로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억류된 사건, 2012년 북한의 임진각 타격 위협에 모든 주민이 대피하는 등 북한과 지척인 만큼 주민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습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은 1년에 2번 대피 훈련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금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성동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고 저녁 7시엔 군인이 직접 집마다 찾아가 점호하며 주민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북한과 코다울 거리에 있지만 원주민이 살고 있는 대성동. 반면 북쪽의 기정동 마을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일각에선 그저 보여주기식이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일 거라 추측하는데요. 북계의 선전 마을인 기정동 마을입니다. 건물들은 북계의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 위장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건물에 창문이 없으며 야간에 동일한 색깔의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가 동일한 시간에 꺼지고 있으며 세탁물이나 연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북 긴장 속에서 70여 년을 이어온 비무장지대의 마을.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분단의 산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의 거리가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걸으면 3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고압이네요. 체제 경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각적으로 내가 더 잘 살아! 이걸 내세우려고 미묘한 신경전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심리전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 남북한의 체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한국의 대성동 마을, 당시 그 국민학교 이 옆에 48m 높이로 이 태극기 개양대가 세운 게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북한에서 이 우리나라 이 개양대를 보고서 자극을 받은 거죠. 이 기정동 마을에 더 높은 인공기 개양대가 설치됩니다. 이후에 또 대성동 마을 이 개양대가 1982년 1월에 99.8m로 이게 2배 더 높이. 네,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기정동에서 165m.
질 수가 없지. 경쟁적으로. 이 165m까지 개양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각각 아파트 33층 그리고 55층 높이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남측의 경쟁 포기로 이 개양대 높이 싸움은 끝이 나긴 했는데요. 지금도 2.5km 거리를 두고 이 거대한 태극기와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디가 더 높을까요? 북한이 높아요. 북한이 높아요. 북한이 여전히 크고 높고 깃발 폭도 여전히 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야 역시 북한은 없는 것들이 저 자존심 싸움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남측이 경쟁을 포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165m 못 만들어 이게 아니라 아니죠. 이미 그 시대에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개양대 높이로 경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전광판 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비롯해서 전광판, 그다음에 이 대면 및 전단 작전 등 각종 대북 심리전을 모두 구사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단연코 이 대북 전광판, 이 심리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지난 2004년 남북 합의에 의해 중단되기 전까진 대북 전광판 심리전을 전개했었습니다. 영상을 송출하기보다는 6개의 대형 이 전광판 안에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대북 시각 방송을 하는 장비였다고 하는데요. 최대 8m 높이의 글자라서 멀리 한 3km 거리에서도 보일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적 민경 초소에서 10km 이상 떨어진 후방의 민간인,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이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이 북한 주민들에겐 밤에도 환하게 반짝거리는 이 대북 전광판이 날아가는 총탄보다 더 무서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일기예보나 국제뉴스, 또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고까지 자세히 알려주니까 이 남측의 정보전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2002년 그 유명한 한일 월드컵 속보까지 중계를 해주면서 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요. 이는 탈북자들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광판이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전광판 같은 거 구현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또 북한은 이거보다 더 큰 전광판을 구현하는 다른 전광판이 있어요. 대집단 체조와 아리랑 공연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이거 그림을 그려요. 수동이에요? 사람이 그냥 사인을 뭐 하나 주면 김일성 얼굴까지 거기다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 DMZ 가까이 데리고 올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전광판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네. 또 그 외에도 북한이 하는 게 있는 게 바로 구호예요. 산에마다 진짜 한 10m 높이 구호를 새기거든요. 근데 그게 밤에는 보이지 않죠. 낮에는 그래도 멀리서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산에다가 산을 다 깎아가지고 왜냐면 수림이 있게 되면 거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그거를 막 사람들이 올라가서 건설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막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구호가 있어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장군님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뭐 천만리 막 이런 거. 그런 구호들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장군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우자. 우리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각 이런 데다 다 하겠다. 그리고 또 뭐 영생탑 같은 거. 진짜 없는 지역이 없을 거예요. 거의. 자, 이 북한도 한국군의 시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북한이 시각 심리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 같아요. 시각 심리전으로 치면 또 삐라, 전단지라고 하죠. 그것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북한 군인들 민경 초소에 복무하고 있는 그 군인들 치고 삐라를 안 본 군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그 삐라도 시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를 반영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군복무할 때는 보게 되면 그 삐라들의 정말로 예쁜 여성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예쁜 여성. 대한민국의 예쁜 여성들 그리고 당장 그 해수욕장 달려가고 싶은 그런 복장해가지고 그 삐라들이 북한 군인들이 심리를 많이 작용을 하긴 했어요. 군대 나와서 10년 동안 여성들의 얼굴을 못 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삐라가 어찌 보게 되면 북한 군인들이 마음을 많이 달래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남자들 보게 되면 이 글자는 다 잘라버리고 그 여자 사진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보관할 데 없으니까 그 모자 그다음에 이거 상의 주머니 왜 남자들은 이렇게 사물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많이 보관하고. 예. 여기 한국에서는 군대 갈 때 연인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뭐 군법상 야 너 연인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걸 통제해요. 연애를. 네. 저희 부대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부대에 어떤 여자애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 면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도원이라는 사람이 그 해당 당사자 군인을 불러가지고 니는 군대 복무하면서 여자를 자꾸 만나면 어떡하냐? 딱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애가 이제 다 대꾸를 이렇게 했대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국을 사랑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정치도원이 대꾸를 못하고 그냥 뭐 머리 끄덕끄덕하고 야 그러면 좀 적당히 만나 뭐 그랬다고. 졌어. 다 일렀다고. 우와, 멋있다.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 연애랑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단지에 이런 걸 보면 좀 끌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죠. 그런 걸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여성들 사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여성들이 전단지에 담겨 있길래 북한군의 남심을 흔들었는지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야죠. 북한비라. 네, 북한 삐라예요. 네. 모두 다 주체 사상에 기치 따라 앞으로. 기치 따라 기치 따라 앞으로.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한국에서 기치 따라. 전혀 안 씁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한국 배우 얼굴에 김정일 장군 만만세라고 보냈으니까 이거 뭘 노린 거죠? 우와, 이거는 한국이네요. 우리 88 올림픽. 이건 5.1 경기장. 아니, 이거 5.1 경기장. 이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이게 이성도 북한 돼야지. 이게 북한 거라니까요. 북한 거라고요? 네. 북한. 아니, 한국 거예요. 왜냐면 한국 거라고요? 이게 88 올림픽이잖아요. 오. 소련, 중국 등 많은 공산권 국가 참가 확정. 저거 뭘로 보신 거예요? 혹시 아리랑으로 보신 거예요? 아리랑? 그거하고 좀 닮아 있어요. 닮았다고요? 네네네네. 이분들이 아직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아마도 5월 1일 경기장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경기장일 거예요. 북한의 네네네네. 우리나라랑 규모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경쟁하면서 네, 규모를 맞아요. 지었잖아요. 그렇군요. 네. 와, 파란 순복. 뛰자, 진짜 뛰자. 5분만 자유의 땅으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보자. 네. 수영 뛰면 부르는 5분. 네. 인생이 달라집니다. 솔깃한데요? 너무 솔깃한데요? 솔깃해요? 네. 아니 미국에서 온 크리스도 저 수영복을 보고 그러게요. 솔깃해요? 아니 학생 그 유학 시절 뭐 외롭고 혼자 있으면 그럼 5분 뛰면 자유고 예쁜 여성분들 많다. 그럼 뛰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도 남자는 남자다 어디 가도 비슷해요. 크리스도 저 정도인데 뭐 자유가 없는 북한 군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게요. 야, 근데 그 혜경 씨 저런 전단지 많이 봤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치졸하다. 그리고 아니 이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약간 그런 아직도 예전에 봉건 시대 이런 데 많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속옷바람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사진을 찍지? 내가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걸 수치심을 삐라라고 보내지? 느끼셨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보내는 삐라는 다 이렇게 조선의 그냥 한복 입고 다 여성들이 막 꽃에 가서 요리고 있고 막 이런 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파격적인 속옷 노출. 그래서 와 이건 뭐야? 이거 하나만 넣고 봤더니 야네는 썩어 빠졌구나. 근데 또 보게 되면 남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달라요. 남자들은 딱 보면 역시 자유가 있구나. 성현 씨 많이 바뀌었네요.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거 혹시 그거 보면 주어도 되나요? 아니면 대처법 있어요? 그걸 원래 노동당에서는 만지지 말라고 해요. 절대 보지 말라고 해요. 보지 어떻게 네. 보이는데 무조건 알려라. 어디 지역에 전단지가 떨어졌으면 알려라. 신고해라. 그러면 조직적으로 가서 여러 명이 같이 그걸 수거하다 보면 거기에 내 혼자 주워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하는데 혼자 보쳐나가고 이러면 보죠, 그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좀 멍청한 거죠. 아직도 그 수영복
삐라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그때만 잠깐. 그러게요. 기자님한테 여쭤볼까요? 시대별로 내용이 계속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따라서 전달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60, 70년대에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 북한과 한국의 체제 경쟁이 좀 극심했기 때문에 체제 홍보, 그다음에 뭐 체제 경쟁이 좀 이렇게 중점이었고요. 8, 90년대가 되면 이 남북한의 경제 상황이 역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경제 발전상을 홍보하는 대신에 이제 북한은 그런 한국을 계속 맹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은 한국은 군 당국이 아닌 이제 민간 단체에서 이 대북 전단들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자극적인 문구들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자극적으로. 네. 요즘 이제 민간 단체들에서 이 대북 전단을 날릴 때 달러를 함께 넣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군인들이 이제 대북 풍선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윗선에서 저걸 수거해 오라고 시킨대요. 그러면 서로 가겠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고 그냥 보존한 채로 들고 와라라고 명령이 내려오지만 다 티나지 않게 거기서 달러들을 다 이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그 탈북 군인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러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경제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달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많이 요동을 친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달러 무시할 수 없군요. 그 1달러짜리 넣고 보내는 거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전단지를 하나 주웠는데 달러가 있다. 이러면 신고할 수가 없죠. 그냥 밤새 자기가 혼자 다 주워야지. 성현 씨가 이 전단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이 전단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세뇌 교육이 절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네, 전단을 통해서 과연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문구 한마디가 있고 그리고 짧게 설명이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아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하는 거를 좀 이른 시기에 캐치를 할 수가 있었죠. 제가 북한 군에 나가서 아무리 총을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잡은 총은 북한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총이 아니었어요. 제가 잡은 총은. 이 소프트웨어, 이 머리는 이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그냥 노동당한테 총구를 그냥 돌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심리전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 사람 생각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입대 전에 이미 심리 우리 쪽 왔군요. 네, 이미?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이미 동화된 거죠. 한국에 이미 동화돼서 노동당을 위해서 싸울 그럴 의지가 뭐 당초에 없는 거죠. 기억에 남는 문구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게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 거기에도 또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았어요. 전단지가 그때 제가 봤었던 내용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글자를 깨알만하게 써놨어요. 신문지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착 주머니에 또 넣고 다니다가 몰래 이렇게 보고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한 번도 안 들켰어요. 안 들켰죠. 다행이네요. 안 들켰으니까 여기 뭐 앉아 있는 거예요. 들켰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듯이 심리전은 군인들과 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심리전의 효과가 이렇게 증명이 되다 보니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더 교묘해진 심리전을 펼치는 중인데요. 북한의 심리 공작,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듣겠습니다. 기자님 어떨까요? 네, 사실 북한의 이런 대남 정치 투쟁, 정치 공작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영상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요. 소위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소위 선전선동이라고 말하죠. 이런 가짜 뉴스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보를 마주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또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반도는 치열한 심리전이 오갔습니다. 오물풍선, 사이버 등 나날이 치밀해지는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는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